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제로 우리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타난 인명, 지명에 대한 분석 우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인명, 지명에 대한 분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명, 지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삼국시대의 역사는요. 단일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인명과 지명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오늘날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유교를 어느 정도 철학 이념으로서 받아들이고 농경국가가 정착되던 시점,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긴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처럼 굉장히 다민족으로 섞여 있던 나라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 그리고 그 외에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추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인데요. 광개토대왕 비문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보지 않고요.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봤습니다. 아직도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봐도 한눈에 딱 보고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고 알 수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추모왕.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몽이라는 고구려 시조 아닙니까? 이 주몽왕도 보면요. 우리가 추모라고도 씁니다. 주몽이라고도 쓰고 동명성왕, 동명왕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동명왕 같은 경우는 부여의 이름을 뭐 오기했다, 뭐 따왔다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요, 이거는 그냥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인 만주라던가 몽골 지역 가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왜? 그 지역 언어로 보면 이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가. 여기 제가 써놨지만 추모, 주몽, 중모, 도모 이런 식으로 한자로 그 고주몽을 뜻하는 한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뭐 합쳐서 뭐 동명성왕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이거는 원래 무슨 발음이었을까를 역추적해보면요. 몽골의 남자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몽골의 남자 이름 중에 철먼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써놨을 겁니다. 왼쪽 밑에 철먼. 저 철먼이 뭐냐면은 바로 몽골의 남자의 이름이에요. 철몬. 이게 아마 주몽하고 같은 어원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몽이라고도 말하지만 추모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주몽과 추모는 무슨 관계일까요? 아마도 음차 문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몽과 추모 두 개가 동시에 표기가 된 건데, 이것도 몽골의 남자 이름은 철몬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철몬의 애칭이 첨어입니다. 첨어. 주몽, 철몬, 추모, 첨어.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금성이라는 소리예요. 별자리 중에. 동명왕 맞죠? 동쪽의 밝은 별. 한 번에 해석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주몽이라는 이름은 이게 몽골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부여라고 나오죠. 부여도 마찬가지로 한자 표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부여, 불여, 부루 뭐 등등 여러 가지 한자들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무엇일까 하고 추정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늑대를 상징하는 말인 베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베르. 왜냐면 베르란 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북방 민족에게 있어서 늑대는요 시조의 그 토템입니다. 그래서 아시나 전설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늑대 토템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를 자기 민족의 시조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늑대의 후손, 늑대의 후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부여라는 이름은 바로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현재 그 바이카로스 서쪽에 사는 부리야트족하고 부여가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좀 이따 천문학 쪽에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일단 비교 우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야트라고 붙은 거는요 복수형입니다. 그 부리야트 민족의 명칭, 그러니까 민족 명칭은 부리까지예요. 부리. 부여, 불여, 보루 이런 것처럼 부리까지가 민족 명칭이고, 뒤에 야트가 붙은 거는 복수형입니다. 한국말의 들. 그러니까 부리들, 그걸 부리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투르크계, 그다음 몽골계 언어에서는요 복수형이 되면은 민족 명칭이 됩니다.
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키타이를 스키샨스하고 S가 붙으면은 스키타이족하고 민족화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리아트족에게는 4개의 그 방계 부족이 있습니다. 그게 볼가드, 코리, 예하리드, 훈고도르라고 해서 4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부리아트족의 한 일파였던 코리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부여로부터 갈라져 나온 고구려, 즉 고려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로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했다는데 공교롭게도 부리아트족도 4개로 관리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인데 요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이 부리아트족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수님 생일 때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솔롱고스,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했더니 너는 그러면 부리아트의 코리족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너희 솔롱고스는 원래 부리아트 코리족 출신이 오늘날 그렇게 솔롱고스, 즉 고려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 그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고구려랑 몽골을 지금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언어만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증거물도 제가 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늑대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렇게 투르크 하면 항상 저렇게 맨 오른쪽에 이제 터키 사람들이 저희 탱글이라서는 그 투르크 탄가 문자예요. 탱그리의 자손 할 때는 꼭 늑대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저기 늑대를 그리는 저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늑대 머리를 저렇게 그 로마 제국들 이렇게 전쟁할 때 뭐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저렇게 늑대 머리를 조각해서 들고 다녀요. 왜? 자신들은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늑대와 같은 용맹함을 갖고 싸운다라는 의미로서 항상 저렇게 늑대 머리를 들고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 기수들이 깃발 들고 싸우듯이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여라는 명칭이 늑대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부여의 이웃민들이 외세에 유린되는 부여를 탈출해 옛 북부의 땅에 두망루를 세웠다라고 신당서에 써 있다는데 두망루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한자를 보면은 이것도 음차 문자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저게 무엇일까예요. 근데 이제 다른 문헌들에서 비슷한 한자 표기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대망루, 대망로, 달말루 등등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추정한 게 뭐냐면 이것은 투무르, 몽골어로 그 다음에 투르크계 언어로 티무르를 음차한 문자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고구려에서 뭐 첫 연호 다몰이라는 것과 어원을 같이 한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야학자들이 뭐 다모를 갖다가 되문다 뭐 어쩌자 하는데 그건 현대 한국어죠. 고대 2000년제에도 되문드란 단어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그 여러 언어들을 분석해 보면요, 그 한국어의 다모는요 투무르 혹은 티무르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는 철입니다. 철, 쇠. 그럼 왜 고구려의 국가 연호를 철이라는 의미로 썼을까? 즉 티무르. 그 이유는요, 천문학적으로 지금의 세기가 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태양이 지나가는 그 황도 12궁의 그 별자리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 이제 곧 물병 자리 시대죠 지금은. 이런데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가는데 그거를 4등분을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주역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야기를 금속으로 연금술에서 표현할 때는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지금이 철의 시대입니다. 즉 티무르 시대죠. 고구려가 건설된 시기가 철의 시대였기 때문에 즉 다물이라고 연호를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연호라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비류곡의 홀본이라는 데가 있었다는데 이 비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여, 불여, 부루 이런 것과 같은 그 유사 단어라고 보고 곡이라는 것은 몽골이나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도 많습니다만 골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골. 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예. 근데 이 골이라는 거를 바로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이름으로도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 골짜기의 마을이 옛날 때도 형성됐지 않습니까? 시골에도. 그러니까 비류 꼴이에요, 꼴, 마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몽골에도 골이란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홀본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졸본이랑 같은 단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홀본, 즉 기역으로 희역으로 발음되는 걸 왜 제가 졸본과 같다라고 보냐? 그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였던 홀승골을 홀본이라고도 쓰고 졸본이라도 쓰고 골본이라고도 씁니다. 즉 희읍 발음, 기역 발음, 지읍 발음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그거를 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투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죠. 지금은 표준어가 있지만 저 당시엔 표준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따라서 누구는 기역 발음으로, 누구는 희읍 발음으로, 누구는 지읍 발음으로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지 워싱턴 할 때 조지. 그거 동유럽에서 뭐라 발음합니까? 게오르기. 지읒의 기역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헤라클레스 희읍 발음 나죠? 그 동유럽에서 뭐라 합니까? 게라클이라고 합니다. 기역하고 희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단순히 인도 유럽어가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선하고 관계가 있는 주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스라는 단어를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스, 이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구스라고 발음해요. 기읍, 지읒, 이응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홀본이라는 것은 졸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졸본이 고구려의 졸본은 아닐 거예요. 왜? 지명은 유목민이 이동함에 따라 이동하니까 그 여러 지명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왕, 고구려 2대 유리왕도 이 유리란 이름도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리라는 발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유목민족의 언어 속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쉽게 아시는 게 바로 누르하치예요. 누르. 그 다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누르술탄 나제르바예프에서 누르라 그래요. 누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나리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나리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햇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어떤 구름 사이로부터 쫙 나오는 빛 있죠? 그거를 뜻해요. 네. 그리고 다른 몽골 이름으로는 호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르.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전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몽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 아닙니까? 그 호수를 지켰던.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천송 강림 사상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내려온 햇살, 즉 태양왕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 둘 다를 저는 추정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주류왕이라고 썼는데 대주류왕을 대무신왕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의 3대 왕이가 그렇죠? 그럼 대무신왕은 누굴까요? 이건 우리 징기스칸의 예전 이름 태무진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무신, 태무진. 태무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무신의 그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태무진이라는 이름은 그 12세기 징기스칸에게 그 붙여진 이름 이전에도 이미 고구려에 즉 거의 뭐 한 1000년 전 이전부터 오랫동안 쓰여왔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나중에 징기스칸한테도 붙여진 이름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뭐 121년 고구려가 후한과 충돌할 때 부여왕 위구태가 현도성을 침공한 고구려의 군사를 공격하여 현도성을 구원한다라고 해서 뭐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여의 왕자 이름이 위구태입니다. 그 이 위구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오고타이 아닙니까? 오고타이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도 태라는 발음은 타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여진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한자 발음은 지금 중국식, 한국식, 일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은 한국은 당나라식이고 일본은 당나라 송나라가 섞인 옛날 발음을 받은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는 거는 여진족 발음을 많이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구태라는 발음은요.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읽혀요. 즉 당나라 한자 발음식으로 읽으면. 하지만 중국식 한자로 해서 읽어보면은 즉 여진족 발음이죠. 오고타이라는 발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고타이 한국, 그 징기스칸 12세기에 있었던 오고타이 한이라는 이름도 이미 부여에서는 나타난답니다. 부여가 고구려의 전신 아닙니까? 모태국가. 근데 고구려 왕 이름에서도 몽골의 이름들이 흔적이 보이는데 부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12세기 몽골 제국의 왕들의 이름이 죄다 고구려 부여 왕들의 이름하고 똑같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특이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의 지배 계급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몽골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몽골어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몽골어랑 한국어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주로 평안도랑 함경도 사투리랑 닮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의 이동 때문에 지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언어적 거리도 같이 멀어져요. 근데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사투리를 보면은 굉장히 몽골어랑 닮아 있습니다. 사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홀승골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졸본, 골본, 홀본, 지읒, 기읒, 이응 계열 발음으로 세 가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앙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는 졸본, 숄판, 철먼, 솔로몬, 하얼빈, 일본 등등의 발음으로 파생이 됩니다. 일본이 백제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졸본.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명 자체가 졸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쪽을 뜻하는. 그리고 숄판, 솔빈. 고구려에서도 나오죠. 이게 다 금성을 뜻하는 졸본이라는 단어의 여러 한자 표기, 방언, 사투리 계열들이에요. 어원은 하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발음이 여러 가지 현재 파생돼서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발음 규칙 개념을 그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의 첫 수도의 이름이 홀승골이었다고 하는데 몽골에는 헙수굴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샤먼의 성지죠. 물론 이 헙수굴이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왜? 이건 서쪽 끝이니까. 동쪽 끝에도 헙수굴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만주랑 내몽골 국경 사이에. 아마 전 그게 홀승골이 아니었을까. 초기 고구려 시대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유목민족은 자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한 지역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의 지명을 가지고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나 이런 역사서에 써있는 지명을 고착된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유목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대사를 바라볼 때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지 농경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은 고대사 해석에 완전히 오해가 생깁니다. 이동의 역사예요. 미국의 뉴욕은 원래 뉴욕에서 온 지명이죠. 뉴 오를레앙은 오를레앙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도 영국에서 넘어올 때 자기 지명을 갖고 넘어왔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럽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이게 통과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범어잔명. 아까 여기 그 팜플렛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범어잔명에 보면 뭐라 나오냐? 티베트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은 무크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무크리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주장국. 우리가 보통 유연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그 유연국들의 왕들의 성씨가요. 무크리예요. 목골려라고도 하는데 무크리입니다. 모질이라고도 부르는데 기역이 지역으로 변하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이라는 그 지명은 없었어요. 인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그 몽골의 가장 비슷한 발음은요. 고구려예요. 티베트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불렀던 모코리라는 이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세기에 징기스칸이 자신을 이끌던 무리를 몽골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아마도 오늘날 민족 이름이 몽골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명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부여왕, 고구려 왕들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12세기 몽골 제국의 왕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지도는 뭐냐면 이게 지금 중앙아시아 역사책에 나오는 그 사진의 지도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콜리스탄이라 써놨어요. 스탄이라는 건 땅이에요. 페르시아어로. 그러니까 땅.
누구의 땅? 모쿠리의 땅, 모골리스탄이라는 소리예요. 이 모골리스탄이 누구냐? 몽골입니다. 몽골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모쿠리라 불렀어요. 근데 아까 똑같잖아요. 결론은. 즉 몽골이 누구냐? 모쿠리. 즉 고구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와 지금 인명, 지명으로 보는 고구려의 위치는 굉장히 달라요. 많이 비켜가 있네. 아니면 영역이 더 확장되어 있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메르의 씨름하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타타르족들이 씨름하는 장면, 그 다음 오른쪽 위는 고구려 씨름도, 그 다음 그 밑에는 카작인들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 씨름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는데 일본 스모는 그냥 서로 밀지요. 그리고 그 몽골의 씨름은 약간 레슬링 같습니다. 그런데 투르크족 계열의 씨름은요, 삿발을 잡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씨름이 다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에요. 삿발 잡고 하는 씨름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타르스탄, 그 다음에 중동, 과거 수메르,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즉, 유목민족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그것도 투르크족 계열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그 투르크족 문화를 많이 받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나오는군요. 안타깝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호환이 안 되다 봅니다. 이것은 고구려 왕족들의 복장이죠. 고구려 왕족들의 이 복장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암각화, 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왕녀의 복장하고 매우 닮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지명이 몽골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 왜? 인명과 지명과 국명이 몽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암각화도 보면은 그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요. 고구려 왕비의 그 복장과 중앙아시아 왕족의 복장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깃을 꼽는 문화도 물론 똑같죠. 거기에도 똑같이 합니다. 또 이 고구려, 왼쪽이 고구려 게마무사의 벽화인데 오른쪽이 그 중앙아시아 그 기마무사의 암각화예요. 저 기마미사 머리 쪽 보십시오. 뭔가 양쪽에 뿔처럼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고구려 게마무사의 헬멧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투구랑. 그게 묘사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좀 더 적나라하게 가보죠. 왼쪽이 중앙아시아 칸글리 기마무사의 복장입니다. 가운데가 가야, 오른쪽이 고구려예요. 어때요? 똑같죠? 그냥 똑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대장장이는 귀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야 기술자를 첨대했지만, 고대시대 때는요, 제철을 다루는 사람은요,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고. 왜? 철기는 무기로 쓰일 수 있고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걸 입는 사람은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라던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이 귀족 계급들이죠. 이 사람들의 기마무사들의 복장과 이 중앙아시아 기마무사들의 복장이 같다는 것은 이들이 한 혈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왜냐? 여러분, 저 당시의 제철 기술과 저러한 저 갑옷을 만드는 기술은요, 오늘날 치면은 미국의 F-22 기술입니다. 저거를 수출을 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F-22 수출 안 하죠?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면 수출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같다는 소리는요, 저 집의 계급은 한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민족사관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고대 역사서는 왕조사관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뭐를 계승하고 누구의 아들이 태자가 되고 왕조사관이에요. 민족사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족사관의 가치로 고대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왕조사관의 가치에서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민족사관의 틀을 깨고 왕조사관이라는 관점에서 고대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민족 국가들과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모든 국가들의 왕실은
한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피지배계급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배계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혈통에서 왔다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최씨부자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가 당연히 몽골에도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배다른 형이 혼자 밥을 막 먹으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형을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의 엄마에도 후얼룬이 나머지 5 아들, 저기 사진에 보이죠? 데려다 놓고서 교훈 이야기를 해요. 화살을 하나씩 부러뜨려봐라. 그래서 부러지니까 이번에는 5 묶음을 한 번에 부러뜨려봐라 해서 안 부러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막에서 분열되면 다 죽는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형제라도 이렇게 5개의 화살처럼 힘을 합쳐라 라고 해가지고 5개의 화살이라는 교훈을 줬다고 해요. 그게 바로 징기스칸의 엄마인 후얼룬이 했다는 건데, 물론 징기스칸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그 이전 알랑과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징기스칸 이전에 누가 했느냐?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이 죽기 전에 아들 3명 앉혀놓고 뭐라 그럽니까? 화살 하나씩 두고 부러뜨리라 그리고 3개 동시에 주고 부러뜨리라 그랬죠. 똑같은 유언을 했죠. 그 유언을 그대로 몽골도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또 몽골과 고구려가 겹쳐지네 라는 게 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가면 모용이라고 해서 이제 파미르에 있었던 나라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일본의 모리모토 나리 가문도, 왜냐면 모리모토 나리가 저게 도레인 집단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 유럽의 로스차일드 집안도 똑같은 유언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있는데 왕족 외에 이제 귀족들도 보면요, 살수대첩의 영웅인 을지문덕 이름도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부리아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몽골 사람. 왜? 우리나라에는 을지라는 성씨가 존재하지 않지만 몽골에는 있습니다. 올지라는 성씨가 지금도 존재해요. 몽골에 있는 제 친구의 이름이 올지바야르예요. 을지문덕은 바로 현재 몽골 이름으로 해석하면 올지모돈입니다. 그거를 한자 표기로 하니까 을지문덕이 됐을 거예요. 모돈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알아요. 그 흉노의 왕이었던 묵돌소노 있죠? 묵돌의 다른 발음이, 몽골 발음이 모돈입니다. 카작식 발음은 모테예요. 모테, 모돈, 묵돌 다 같은 이름에서 유래해요. 그게 바로 을지문덕의 원 발음일 겁니다. 그리고 온달이 있죠. 바보 온달. 저거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온달이 외국인이었을 거예요. 바로 부리아트 남자의 이름 온다르입니다. 온달. 지금도 온다르예요. 뭐 부리아트, 바이카로스에서는 부리아트족 가면은 그 부리아트족 남자 중에 온다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거기서 왔을 거예요. 부리아트족 남자가요,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2m의 장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은 당연히 남쪽의 체구 작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은 날라갔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라는 이름이 그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 외국인이 고구려 땅에 살면서 고구려가 언을 하니까 애들이 놀렸겠죠. 진짜 IQ가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한 이유도 뭡니까? 싹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 즉 고구려를 가르쳐서 장수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원래는. 그래서 보십시오. 콩고르올 온달. 그렇죠? 온달이라는 성씨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는 보면 다민족 국가였다는 게 벌써 이름에서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몽골하고 고구려를 자꾸 일치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식 기록이에요. 삼국사기는 정사 맞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금 야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일식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식 기록을 보면 이상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일식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일식이란 건 저 까만 점 가운데 보이는 지점, 이게 부분적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를 부분 일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일식이라는 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인데, 달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는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보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왜? 지금 저렇게 보이다시피 그림자가 안 지는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기록해놓은 일식 기록은 뭘까요? 거기서 봤으니까 그걸 기록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심을 갖느냐. 여러분, 역사 기록은요, 처음부터 날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입장으로 쓰지 않아요. 쓸 때부터 50%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 왕조가 패망하면은 새로운 왕조가 그 날조를 또 날조해버리고 그 후기 왕조가 또 날조해 나중엔 진실이 뭔지 알 수 없게 돼요. 근데 고대인들이 고치지 않은 기록은 바로 천문 기록이 유일합니다. 왜? 천문 기록은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 누구를 목을 쳤다 이런 기록이 아니거든요. 언제 그림자가 졌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떴습니다. 근데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이 일식 기록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려줘요. 자, 요거는 러시아 미르호에서 찍은 일식이 생기는 그림자예요. 보시면 딱 특정 부분만 딱 그림자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일식 기록이 저렇게 쫙 표기가 됩니다. 이게 신라 위주로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고구려의 일식 기록은 좀 적어요. 신라께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미국에 있는 나사 천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보셔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식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식 기록에 보면 고구려 천문대 위치가요. 바이카로스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거는 컴퓨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고구려가 모쿠리, 몽골로 연결되어 있고 고구려 왕족, 귀족들의 이름이 몽골, 부리아트족 이름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삼국사기에서 나타난 일식의 기록이 몽골 땅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유적, 유물이 나타났죠. 복식, 그 다음에 암각화, 위치 다 저쪽이죠. 그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원 땅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발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좀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